그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 한 장의 리포트로 한 장은 아니구나 한 특집 기사로 그냥 닷컴 기업들 다 구라다 다 거러지다 해가지고 막 그냥 작사를 내 걸로 유명한 배런에서 이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뭐 중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뭐 25년을 이제 저는 91년부터 잃어버려가지고 2016년 정도부터는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린 25년. 그러니까 일본은 25년 만에 찾았는데 중국은 이제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저는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10년 단위로 보자. 그러니까 10년 시작될 것 같다. 뭐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적어놨는데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결론은 그겁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동산 관련 신용시장의 그 버블 규모가 90년대 일본이 붕괴되기 직전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 붕괴되기 직전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거야. 실제로 더 높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재명도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더니 미국 편에 붙었다고 혼나고 왔다 그러던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물어뜯고 싸운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싸울 때도 약간 막 진짜 죽자 살자 싸울 때가 있고 약간 좀 쉬어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약간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쉴 때가 된 것 같아. 일단은 그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반 아저씨죠.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저씨인데 굉장히 뭐 천재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도 거룩하잖아. 국가안보보좌관. 근데 이 양반이 4월 27일 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디커플링은 이제 제갈 길 가자는 거잖아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걸 지지한다. 라고 써서 그 단어가 갑자기 미국 정가나 이제 주요 언론에서 이제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이 뭐냐? 디커플링은 그냥 뭐 탈중국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중국하고 어떻게든 떨어지자는 거고. 디리스킹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하면 위험한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방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같이 간다. 저도 뭐 사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 냉전 때는 서로 연결된 게 없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였지만 지금 미중 관계라는 거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잘 되기가 힘들어요. 미국도 중국이 필요해서 이 안에 끌어들인 거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용인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WTO나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당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체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WTO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최애국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다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미국 소련처럼 그냥 저거 하나를 죽여가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오히려 이긴 쪽이 새로운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하는 요럴 때하고 조금 다르다. 요럴 때가 조금 다르다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4월 27일 날 그 용어를 처음 쓰고 6월 4일 그 며칠 전이죠. 6월 4일 날 그 똑같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좌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행사 가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디리스킹 방침이 뭐냐? 했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것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중국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 정복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중국의 최대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는 그러니까 미국이 다 헤쳐먹는 건 오케이. 근데 나도 이 동네만큼은 골목대장 하고 싶은데
우리 앞바다 서태평양에 미군이 지금 이제 뭐 오키나와 뭐 괌, 대만, 한국, 일본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바다 밖으로 못 나가고 우리 앞바다가 무역로자 그 보급로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최대 목표 안보의 최대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미군 몰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뭐 미국 항모를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둥펑 같은 뭐 극초음속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 러시아 킹자니까 뭐 그 패트리어트 뭐 잡히고 하는 거 보니까 둥펑도 멋이 잘 안 될 거는 같죠. 중국산은 어떻게 믿어? 근데 어쨌든 중국산이 중국산 닿지 않게 좋아질까봐 그 미국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지금까지처럼 이제 훔쳐가는 거를 막는 거. 그 위험을 줄이는 게 디리스킹이고 일반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간다. 사실 뭐 늘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뭐 무릎 꿇고 싸워도 사실 교역량은 뭐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이제 배제를 하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이제 다이소나 다라이 만들고 일반적인 그 제조 역량은 이제 계속 해라. 원래는 처음부터 이 생각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G7이 모였을 때 미국이 이제 이번 G7에서 G7이 중국에서 탈중국 하는 거를 공동 성명을 뽑으려고 했대요. 근데 미국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을 꽉 잡고 있는데 미국이나 되니까 막 협박하고 뭐 보조금 주고 뭐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가지고 IRA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하고 하는데 그럼 미국이니까 그런 거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게 되겠어? 유럽이 중국 제조업 없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가방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물론 뭐 너무 무시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미국처럼 뭐 이렇게 리쇼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럽이. 근데 G7에서 유럽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유럽에서 너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내가 혼자 뭐 탈주국 해봐야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목표치를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설리반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G7 이후로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꼭 해빙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미국도 중국이 필요하고 그리고 트럼프 이후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이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어부지리로 됐지. 예를 들어서 뭐 그 네트워크 사업 이런 거 봤을 때 하웨이를 집중 타격하지 않았다면은 그 지금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에릭슨이나 뭐 아니면 휴대폰 만드는데 애플 제외하고 지금 다 하웨이 폰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5G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거 진짜 뭣도 아닌 애가 된 거야. 딱딱딱 찍어가지고 조지니까 찍 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또 개기면 또 때리면 되지. 뭐 간단하지 뭐. 얘 진짜 진짜 저도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못 훔쳐가게 막고 그냥 플랫폼에서 쫓아내고 몇 개 나라 찍어가지고 수집만 했더니 그냥 깨갱 하는 걸 봤더니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다. 그 왜시냐라고 하면 바이든이 재선돼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경제를 어떻게 지금 3년 차부터 뭔가를 해야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계속 이렇게 싸워봐야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친중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국내를 부양해가지고 재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규제를 다 뭐 하다못해 관세 1%도 안 빼준 게 바이든 행정부잖아. 그죠? 트럼프 때 막 징벌적으로 때렸던 관세 1%도 안 빼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 제재의 속도를 더 가속하는 걸 잠깐 멈춘다는 거죠.
역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국의 입김 같은 게 좀 컸던 것 같아. 아까 G7에서 말씀드렸는데 G7에서도 이번에 그 일단은 뭐 영국, 미국은 이제 거의 뭐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수낙 총리가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번에 G7에서 뭐 탈중국 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거든. 탈중국에 대한 뭐 이런 대중국 연대를 만들 것이다. 뭐 G7이 대중국을 견제하는 연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디리스킹을 할 거라고 리시 수낙 영국 총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도 그래 오케이 뭐 그러지 뭐 나중에 재헌되고 나서 그때도 지금보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면 뭐 좀 그때 조져도 되니까 조지는 방법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신감도 있고 유럽의 좀 힘든 사정이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더 안 때려버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붙어 있든, 미국에 붙어 있던 간에, 우리나라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국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재 이런 것들은 다 작살났잖아. 뭐, 롯데, 농심 다, 뭐, 거의 작살났고, 이제는 그냥 불매운동이 불가능한 것들만 쓰고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아니 뭐 내가 하웨이 폰을 샀는데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뭐 폰을 안 살까 이건 안 되니까. 어차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중국 편이어도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 편을 해도 중국 애들은 자기 거 쓰지. 그렇죠? 우리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자기끼리 있으면 다 제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그렇게 잘해도 왜 문재인 봐요. 갔더니 뭐 혼밥하고 막 혼밥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국빈 초대를 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초대도 하지 말지 국빈 초대를 해가지고 기대감을 한껏 키워놓고는 물을 먹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그래.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조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봐. 기브 앤 테이크잖아. 우리가 해주니까 미국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차라리 미국 한 게 맞지. 미국은 우리가 이걸 해주면 저걸 뭘 주는 게라도 있지. 중국은 줘봐야 모욕감을 주잖아. 그렇잖아. 그거 아니라 우리가 중국 편에 있다 지금까지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한들 우리나라 수입품을 중국 자국 내 국산품으로 대체 안 했겠냐는 거예요. 합니다.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지.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무역 적자가 중국의 반도체가 많이 수출이 안 되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마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중국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막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뻐서 한국 걸 써주다가 이제 남의 거를 쓰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우리나라 거 외에는 어디 걸 씁니까? 우리나라가 밉지만 미국은 더 밉잖아. 일본은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큰 회사가 있는 데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정도밖에 더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반도체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수입하는 거는 정말 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들이야. 정말 자국화로 국산화 시키고 싶은데도 기술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단교로 하지 않는 이상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가 준 거는 중국의 물건들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물건들이 잘 안 팔리니까 중간 부품 수입이 줄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중국 휴대폰들 잘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잘 안 팔립니다. 요즘 휴대폰이 다 좋아가지고 별로 잘 안 바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두드려 보면 기브인 테이크가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안보에서 뭐 핵을 우리한테 주진 않지만 뭐 공유의 개념을 가져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미국한테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디리스킹을 간다는 리스크하다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오기 전 2016년 이전에는 트럼프 이전에는 물론 트럼프가 이걸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국에 붙어가지고 해도 상관없었어. 그걸 가지고 미국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사드 때부터 우리나라 거 안 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안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중국의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 잘 팔립니까? 아닙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한국산인 줄 모르고 쓰는 것들만 팔리는 것이지. 예, 그렇게 되는 거라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리리님 아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후원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이거는 뭐 미국의 내부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을 많이 견제를 했고 그리고 견제를 한껏 해서 시간을 좀 번 것도 있는데 이게 견제를 하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대응이 할 게 없어요. 중국이 지금 그 미국하고 미중 분쟁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하는 규제가 뭐가 있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규제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한 게 있냐? 없잖아. 뭐 관세를 때리긴 하죠. 근데 관세도 훨씬 적게 때리고.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마라탕 만드는데 뭐 미국인들이 배우면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합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물론 뭐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쟁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게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중국의 친구가 없고 G7 모여가지고 이번 G7은 지금은 디리스킹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모이기 전까지는 G7을 그냥 반중국 연대로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몰랐겠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전부 다 돌무더기밖에 없는 무슨 수탄 이런 나라들 대통령 모아가지고 온 동네 거지들 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뭐 잔치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요 국가가 뭐가 있어? 주요 국가가 뭐가 있어? 그리고 중국 전기차 잘 나와요, 그죠? 중국 잘 나오는데 그거 다 보조금이잖아. 그나마 BYD나 정도 돼야 그나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그 중국 배터리 회사들 보조금 끊기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 있는데 알리에서 배터리를 샀더니 이거 뭐 휴대폰 배터리로 간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아니 저기 가는데 뭐 물론 내가 뭐 좀 무겁긴 하지. 예. 그렇다고 약간 올라가는데 팍 꺼지더라고. 아니 충전 파란불 들어와가지고 나온 지가 몇 분? 지금 한 20분 탔나? 근데 팍 나가. 야. 그래서 빡쳐가지고 이제 그 LG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조 배터리를 바꿨더니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좀 대용량으로 샀더니 그냥 뭐 차 주유하는 기분으로 어쩌다 한 번씩 충전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좀 그러니까 알리가 알리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아니 우리나라 거 뭐 48만 원짜리가 거기에 그 뭐 10만 원 안 하길래 그냥 뭐 속는 기분으로 샀더니 역시나 속았지. 네. 뭐 그렇게 그걸로 그래서 그 전동 킥보드용 배터리로 뭐 하고 있냐? 선풍기의 보조 배터리로 쓰고 있습니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자리만 차지해가지고 좀 그래요. 아이고 이거는 출력이 조금만 나가면 팍 뻗어.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끌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전기 자전거 뒤지기 무겁잖아요 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미국은 뭐 그 사이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IRA도 했고 뭐 반도체 뭐 치포 뭐 반도체 동맹도 했죠. 뭐 그리고 뭐 호주한테 핵잠수함 주면서 뭐 쿼드까지 만들고 이 정도면은 진짜 중국을 죽일 생각이 아니면은 이 정도 있으면 좀 쉬어가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안보도 자기 편이었다가 돌아선 놈한테 뭐 핵잠수함을 주고
한국도 돌아섰더니 뭐 갑자기 잠수함까지는 아니지만 뭐 같이 쏘겠다고 뭐 이렇게 그러고 있고 얼마나 뭐 그리고 하웨이 같은 회사는 아예 그냥 탁 찍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해서 이제는 이제 이제 너무 강대강.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한 2년 차까지 너무 이제 강하게만 갔는데 이제 약간 좀 유화의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 냉전 시대에도 조금 화해 제스처를 할 때도 있고 뭐 쿠바 때처럼 전쟁을 한이만 할 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요즘 팀 콕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뭐 아니면 뭐 인텔 CEO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시장 크지. 물론 뭐 중국이 뭐 말만 하면 15억 인구 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15억 대부분이 거지니까 좀 구매력 있고 좀 돈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잡으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그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일본보다 좀 더 크고 유럽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시장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그런 시장이 어디 뭐 흔합니까? 그죠? 15억만큼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2억 정도의 시장만 해도 뭐 거의 EU 시장이 한 7, 80% 정도 되니까 뭐 굉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뭐 전기차는 뭐 중국에 다 굴러다니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100대 등록되면 80대가 중국에서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서 테슬라가 지금 판매 1인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굉장히 싫어하죠. 오히려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게 뭐 조지려고 하면 막 아예 차값을 낮춰가지고 뭐 일부러 저거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뭐 그거 뭐 그럴 만도 한 게 뭐 물론 이제 머스크는 원체 공화당이니까요. 그래도 일단 중국에서 뭐 테슬라의 판매량 그리고 애플의 판매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이번에 6,000호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CEO가 이제 기념으로 방문을 했대. 6,000개. 이야. 뭐 우리나라도 뭐 스타벅스 많지만 근데 스타벅스가 시내에 많지. 경기도만 좀 빠져도 시내를 딱 벗어나면 스타벅스는 개뿔 CEO 보기도 어려운데 그렇잖아. 근데 6,000개라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가면 참 부러운 게 먹는 게 싸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값은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커피값이 굉장히 비싼 편.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가 2008년이었가 그랬는데 그냥 싸구려 칼국수가 한국 돈으로 한 200원에서 800원 사이였거든요. 그냥 칼국수에다가 이제 뭐 소고기 같은 거 좀 얹어서 먹으면 한 800원. 그냥 면만 먹으면 200원도 있었어. 그랬는데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그랑데가 한 3,8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냉면 있잖아요. 중국 냉면 6그릇 값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컵 들고 엄청 방황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매장이 6,000개가 있어. 그러면 미국도 아무리 뭐 안보도 좋고 하지만 뭐 솔직히 커피 좀 판다고 안보가 무너지겠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국 내수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만드는 거는 이제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번에 인도 보세요. 건설 중인 다리가 무너지고 아니 열차가 3중 추돌을 해.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멀었어. 거기도 아직 멀었어. 중국의 그 제조업 역량을 인도가 빨리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된다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너무 멀어지면 지금 재화의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오르는 게 최악이지. 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줘야 뭘 재선을 하든 말든 할 건데 여기서 물가가 반등을 한다 그럼 뒤지는 거예요. 정권 날아가는 트럼프 당선입니다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 이제 뭔가 좀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G7 끝나고 해빙 모드를 볼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설리번 보좌관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대만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국 원 오브 차이나 그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리번 보좌관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은 실제 대만 해협에서 수십 년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옛날에는 뭐 너희들 뭐 대만 건드리면 우리가 군대 보낼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나의 중국의 정책이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에 수십 년간에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고 한 지 50년이 넘었어요. 물론 그래놓고는 한 뼘도 못 먹었지만, 근데 어쨌든 뭐한 뼘도 못 먹었기 때문에 50년간 평화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다는 거잖아.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국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화해의 제스처. 그 중국이 뭔가 미국한테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하려면 그래도 아니 대만을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미국하고 어떻게라고 할 텐데 그거를 약간 풀어주고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더 급한 건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더 때리면 진짜 중국은 진짜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간단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냥 이제 주로 이제 해안가 위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럼 해안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 농민공이라고 하죠.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싼 인건비가 더 극도로 더 싸진 상황에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저가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들어온 돈 가지고 그 해안가 주변을 자꾸 재개발을 하면서 지방 정부는 그냥 나대지로 있었던 이런 땅들을 재개발하면서 땅을 팔고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국민도 그 주민 땅 주인도 돈을 벌고 지방 정부도 돈을 버는 이렇게 수출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 재개발해 왔던 뭐 이게 중국인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빚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깔잖아요. 아니 어떤 뭐 BTS나 되면 모를까. BTS 뭐 현금으로 뭐 한남 더일 뭐 현금으로 사잖아. 그럼 BTS니까 가는 거. 어느 미친 인간이 뭐 한남 더일도 필요 없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대출입니다. 부동산이 좋은 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풀하게 써도 안정적인 거의 유일한 자산. 지금 LTV가 70%였을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집값이 70%는 레버리지 땡긴다는 건데 이걸 주식으로 환산하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3억 3천을 대출 받아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 친 거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골로 가겠지. 레버리지가 300%면 뭐 주가가 한 뭐 20%만 빠지면 바로 반대매매 걸릴걸요. 근데 부동산은 뭐 그게 없잖아.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에 가장 좋은 그 대표적인 자산으로 불렸던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 맞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는 빚이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 이번에 그 배런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같이 나오는 그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 한 장의 리포트로 한 장은 아니구나 한 특집 기사로 그냥 닷컴 기업들 다 구라다 다 거러지다 해가지고 막 그냥 작사를 내 걸로 유명한 배런에서 이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뭐 중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뭐 25년을 이제 저는 91년부터 잃어버려가지고 2016년 정도부터는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린 25년. 그러니까 일본은 25년 만에 찾았는데 중국은 이제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저는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10년 단위로 보자. 그러니까 10년 시작될 것 같다. 뭐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적어놨는데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결론은 그겁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동산 관련 신용시장의 그 버블 규모가 90년대 일본이 붕괴되기 직전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 붕괴되기 직전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거야. 실제로 더 높습니다. 실제로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헝다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개발업체가 20개 이상이 채무 불이행 상태나 다름없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매달 중국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시장 버블이 약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터지면은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다. 라가 됐고 일단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왜냐면 지방 정부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재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중앙 정부에선 당연히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뭐 성장률 목표치도 낮추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 정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방 정부 그걸 안 하면 그냥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제 그 카운티나 스테이트가 이제 지방 정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연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1세대들 장난 아니게 연금 받아요. 우리도 연금, 국민연금 처음 한 사람들이 훨씬 배율이 좋잖아요. 중국은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은 민간 부채가 뭐 2008년 이후로 100% 이상 확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그 BIS 기준입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안 같이 이런 데서 그 중국의 민간 부채 규모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래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민간 부채가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여기가 200%인데요. 200%에 2000%야. 아무튼 뭐 200%, 2000%면 내일 당장 말할 것 같아서 200%라고 하죠. 예, 이걸 뭐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여기 있습니다. 다른 터키도 한참 안 좋았다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여하튼 빚만 타는 나라들도 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대충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가장 뭐 GDP 대비 빚이 많은 게 일본의 정부 부채다. GDP의 뭐 220%다 뭐 이렇게 하는데 깔끔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는 잘 안 보이시죠? 이걸 넘어가 가지고 온전했던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온전하면 온전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 이게 이제 중국의 고성장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점을 좀 겪잖아요. 성장을 빨리 했지만 중국은 더 했죠. 우리보다 사이즈도 크고 효율증이 없겠습니까? 존나 많죠. 근데 대부분이 부채로 발현이 되고, 이 부채 때문에 더 이상 부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성장률이 정체되고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부양을 해야 되고 저쪽을 보면 뭐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저런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생각 따로, 지방 정부 생각 따로, 지방도 38개의 성이 다 상황이 달라요. 그 안에서도 세대 간 갈등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중국은 이제 고성장의 대가를 우리도 지금 우리 뭐 한국 정치도 엄청나게 간첩이 많고 막 지금 민주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효율적이거든요. 민주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이루어낸 그 거대한 업적을 에서 숟가락 얹는 간첩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방역을 해야 되는 간첩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은 어차피 발갱이 나라인데 뭐 정치적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류 역사상에서 보기 힘든 정도의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보기 힘든 부작용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해가 있으면 해가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운 법이죠. 근데 엄청난 성장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민도총 노동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KBS에서 나오는 뭐 홍사덕 뭐 아니면은 김원장 뭐 박종훈 이런 사람들이야 뭐 달러 패권이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그냥 민노총이 하는 얘기고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긴장을 타도 되지 않는다면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달러 패권 흔들릴 수 있어요. 달러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위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위안은 지금 겁나게 약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데는 첫 번째 그 출발이 브루트 동전 체제였고 그 출발은 미국이 전 세계 금리 70%를 갖고 있다는 그 신뢰에서 바탕이 된 건데, 지금 중국은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은 뭐 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빚은 뭐 다 갖고 있네. 그리고 이 민간 부채 어떻게 할 거야?
정부 부채야 뭐 어떻게 한다지만 이거 민간 부채입니다. 민간 부채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누군가가 또 뭐 위안화가 뭐 기축통화가 은행하면 이 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 해결 안 되죠. 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면 배째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또 외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MF처럼 한 날 한 채 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민간 부채라는 건 이제 그 채무 채권자들이 안에서 그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겠지만 뭐 많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한 채 망하진 않아요. 보통 외환위기라고 하면 단기 그 외채가 많았는데 현금 흐름이 잘못되면 이제 깨지는 건데 뭐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쉽게 말해서 혈압과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왔다고 해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가 온다고 해가지고 뭐 눈이 안 보인다거나 하진 않죠. 그런데 합병증이 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합병증을 불러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들의 고통. 청년들의 고통. 그래서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갈등을 봉인하기 위해서 경직되는 사회, 권위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혁신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고도의 통제 사회로 간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로 코로나만 뭐 폐지를 하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뭐 이렇다 할 중국으로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동조를 하면서 그 제재 분쟁의 수위를 낮추는 게 중국한테 더 필요하다. 근데 때마침 미국이 자국 내 사정으로 그럴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보고 지금 보면 또 좀 최근에 뭐 주요 지수들이 뭐 정신 없죠. 여기 이제 일본이 올해 4월부터 미친 듯이 좋죠. 그리고 안 좋은 거 요거 항생 지수입니다. 항생 빨간 거 이거 상해. 다 보시면 중국 쪽이 안 좋고 특히 4월부터 중국 쪽이 안 좋고 일본이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여기서 지금 왜 기타를 안 치시지? 네. 버핏이 이제 그 대만의 TSMC도 팔고 그러니까 중국 쪽을 빼면서 그 일본 주식을 일본 상사나 이런 걸 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짓말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버핏이 대단한 할아버지인 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죠. 이게 버핏이 자금을 뭐 중화권에서 일본으로 옮겼다는 거는 아무래도 미중 분쟁이 있고 중국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중국의 이 후보자를 줄이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와서 본국으로 돌아갔던가 아니면 중국의 그 위치가 빠지면 그만큼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또 우리보다 일본이 또 금융으로 더 발달이 했고 하니까 이제 일본으로 돈이 밀려 들어간 것이지. 그리고 상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글로벌 경기도 바닥을 찍고 고개를 약간 들 때쯤이었으니까 이제는 1, 2, 3월까지는 유동성 장세여서 여기 파란색 나스닥 이런 데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도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민감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상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만도 한 것 같아요. 뭐 꼭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최근에 34년 만에 여기까지 3만 몇천을 돌파하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지정학적인 이유다. 지정학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틀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티다가 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뒤졌잖아.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이 승자고 유일하게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의 힘이 빠지면서 그만큼을 한국과 일본이 나눠 가져갈
갈 것인데 한국보다 일본이 금리나 이런 걸 봐서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걸 보고 추적한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중국에서 빠져서 일부가 일본으로 가서 그 자금의 이제 시프트가 일어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경제나 뭐 금융을 그 지정학이나 정치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거는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버핏 할아버지가 빨갱이한테서는 이제 투자 안 하고 일본한테 가게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행동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기타를 치시네.